오늘은 TV조선 보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V조선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연일 비판하기 바쁜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임 소장이 무척 열심히 일한다고 들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믿고 거르는, 그래서 안 보는 TV조선의 보도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밀착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한 여당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덕분에 임 소장은 국회 출입증을 받았고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법 활동을 도왔다는데 해당 의원과 임 소장의 전문 분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임시 출입증 대신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2016년부터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수시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2016년이요. 의원실은 자주 오시나요? 가끔 오시죠. 국회의원은 2명의 입법보조원을 둘 수 있고 실제 국회 사무처에는 300여 명의 입법보조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이어서 입법에 적극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쓰고 있어서 무급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보좌직원으로서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제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윤경 의원은 임태훈 소장 1명만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재윤경 의원 측은 임 소장과 입법 활동을 함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 의원은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활동해 국방 정책을 다루는 임 소장과는 분야가 다릅니다. 임 소장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했고 국회 기자회견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빌려줬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그런데 임태훈 소장은 군 간부들에게도 호통을 치면서 장관에게 결재를 받았으니 회의 안건을 의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군 최고위 간부는 이런 상황을 주변에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30일 국방부 중회의실 군인복무정책실무위원회에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수기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세칙을 장관이 정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자고 임 소장이 주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며 군 간부들에게 의결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기가 장관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소장급 이상 군 간부와 민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를 소집한 것도 임 소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써 있는 건데 정면에 이 플러스 이 친구가 또 수시로 본인이 임 소장은 대장급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개최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군 최고위급 인사는 병역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며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라고 주변에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태훈 소장은 TV조선과 연락이 닿았지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오늘 민소. 실명을 걸고 보도하는 저널리스트일 텐데요. 부끄럽지 않나 싶어요. TV조선. 아마 기무사의 누군가가 사찰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첫 번째 뉴스, 임태훈 소장이 국회를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린다. 입법보조원 출입증 때문에. 그럼 기자는요? 이렇게 되물게 되죠. 기자도 출입증을 받아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시, 하나는 임시, 이렇게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임시 출입증은 3개월에 한 번 갱신해야 되고요. 상시는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비슷한 개념이죠. 심지어 민간인들도 국회를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이나 의원회관을 할 때는 어느 의원실에 간다고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임 소장의 출입증이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또 정론관을 박주민 의원이 잡아줬다고 야단입니다.
정론관은 국회 기자실인데요. 거의 모든 매체의 기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기자회견은 반드시 의원이 신청해야 하는 게 룰이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올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이크가 올라가지 않아요. 녹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박주민 의원이 정론관을 잡아준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참 기자질 참 쉽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두 번째 꼭지, 임 소장이 군 간부에게 호통을 쳤다. 그럴 수도 있죠. 뭐가 문제인가요? 심지어 단독을 박았어요. 제목에. 회의 명칭은 군인복무정책실무위원회. 임 소장이 위원회 운영 세칙을 장관이 정한다 해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면 거수기가 될 텐데. 장관이 정할 거면 뭐하러 그런 회의를 합니까? 회의에 참석했던 군 고위급 인사는 따옴표 병역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며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라고 주변에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기사입니까? 뭘 전해요? 네, TV조선에 알려왔겠죠. 제가 어지간하면요, 아무리 조선이라도 동종업계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뉴스냐라고 쓰고 임태훈 소장 일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유당 원내대표께서 떡밥을 던져주셨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성소수자.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군을 좌지우지하려 든다는 몰상식한 생각. 군복을 입었으면 민간인들, 특히 국민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니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똥별들이. 군복이 무슨 벼슬입니까? 정신 못 차리는 똥별들에게 고합니다. TV조선에 꼰지르기 전에 거울부터 보시라고 말이죠.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오늘 민소. 군 인권센터에 경찰이 배치된다는 소식이 들어오네요. 태극기 부대가 쳐들어온다고요. 시그널을 줬으니까 행동 개시해야죠. 오늘은 대만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말 나온 김에 황마마라고요. 대만 군중 인권 촉진회 대표, 이름은 첸피에 씨인데요. 다들 황마마라고 부릅니다. 황엄마라는 뜻이죠. 그녀의 아들 황거장이 군에서 죽어요. 해군은 황거장 이병이 사복 차림으로 탈영했다고 황마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엿새 뒤에 어부들이 시신을 발견해서 끌어올립니다. 당시 황거장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명찰에 황거장이라고 표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배를 탔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요. 출항하기 며칠 전에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엄마는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구축함은 출항을 했고요. 아들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사복을 입고 탈영했다던 아들, 군복을 입고 시체로 발견됩니다. 사진을 보니 아들의 머리에 13cm 길이의 쇠못이 박혀 있었어요. 또 온몸에 구타와 가혹행위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황엄마는 기자들을 만나고 국회 문턱을 닳도록 드나듭니다. 비슷한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요. 군 의문사 가족들이죠. 우리도 낯설지 않은 광경들이죠.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수갑차고 끌려다니기도 여러 차례, 국방장관의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현수막을 들면 찢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옷 위에 글을 써서 시위를 했다고 해요. 이 첸 씨는 엄마들과 군중인권촉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카드를 나눠주었죠. 이때가 98년의 일인데요. 99년에 대만 정부는 국군 관병 권익보장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절반은 군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우고요. 3분의 1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만 내 군대 인권 상황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우선 군의 사망자가 줄고요. 또 대만군의 모든 장교와 사병들은 사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이웃나라가 이런데요. 우리는 왜 안 바뀔까요? 오늘 민소. 대만은 2000년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300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갔죠. 국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이단아 아니면 또라이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매년 20만 명 정도가 군대를 가요. 그 중에 매년 5,000명이 정신병원에 갑니다. 또 1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년에 약 300명 정도가 군에서 죽어나갑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요. 5년 6년마다 연대병력 하나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체 이거 왜 이럴까요? 20만 명의 징집 대상자들 중에 300명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라는 말이죠. 주변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이들은 소수자입니다.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혹은 사고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소 동기가 스스로 목을 맸다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참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다행히 대체복무제도 우리나라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죠. 대만을 사례로 든 이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불났나요 어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냐 하면 정권이 바뀝니다. 국민당이 50년 해먹었는데요. 진진당이 집권을 하죠. 대체복무자들은 이런 영역에서 근무를 해요. 경찰, 소방, 사회, 환경보호, 의료, 교육, 건설, 사법행정, 토지측량, 심지어 외교, 경제안전 등등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까 황마마가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군중인권 촉진 카드를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에는 상관이나 고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서 전화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각 부대 막사나 헌병대 등등의 오피셜 전화번호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고 해요. 군에서 아예 황마마에게 이런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전화를, 직통전화죠. 네, 직통전화를 따로 빼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꼭 정부가 바뀌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고요. 대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당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쫓기다시피 대만으로 도망을 쳐오죠. 이른바 이들은 외부인들입니다. 저처럼 제주도민에게 육지 사람이듯이요. 이 군발이들은 점령자, 타이완 현지 사람들은 일종의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죠. 대만군은 본토 수복을 노리면서 대만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쥐어 짜죠. 그래서 대만의 고위직들은 대만군의 고위직들은 다 외부 사람이고요. 반면에 하급 장교나 하사관, 사병들은 대만 현지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군부가 변해요. 본토 수복이 불가능해짐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물론 국민당의 패퇴가 한몫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국민당이 이 대체복무를 받아들였다는 점, 이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유당이 이 대체복무를 받아들인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황마마가 참 일을 많이 하셨죠. 의문사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이분들 민간인들인데요. 그 부대 쳐들어갑니다. 네. 오히려 부대 군에서도 좋아해요. 자기들끼리 은폐해버리면 답도 없잖아요. 왜 민간인이 군대 문제를 왈가왈부하냐고요. 너님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군인이 군인을 조사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께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제가 임태훈 소장과 군인권센터를 지지하는 이유 바로 이런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군인권센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부대 요즘 타겟이 됐어요. 우리 저 임 소장 화이팅 하십시오. 전화는 한번 오랜만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민소. 청와대가 디스패치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어요. 요거는 할말한 아시죠? 이 청원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재를 취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 26일에 시작돼서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오디오가요, 왼쪽 오른쪽이 좀 불규칙한데요. 제가 잡아보려다가 그냥 씻겠습니다. 이어폰으로 꽂으시면요, 왼쪽 오른쪽으로 들리실 거예요. 한쪽이 안 나오는 게 이어폰 고장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저희 정혜승 비서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윤숙 지사 누구신지 아시는 분 댓글로 지금 한번 주셔보세요. 독립운동가 이윤숙 지사 아시는 분 여태 없는 것 같아. 네, 댓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크리시 피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왜 여자 둘이서만 방송해요? 남자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촬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십니다. 아무튼 이윤숙 지사님 혹시 뉴미디어 비서관님 우리 디지털 소통센터장님 일로 오세요. 네. 이윤숙 지사님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오늘 알게 됐거든요. 네. 이윤숙 지사님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숙 지사님하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부부간이시래요. 그런데 이회영 선생님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윤숙 지사님은 우리가 몰랐던 게 이 이윤숙 지사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이회영 선생님과 만주를 떠돌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었고 또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계기가 있나 보죠? 반전의 계기? 그렇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이렇게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발굴해서 이들 중에 26분에 대해서 이제 광복절에 유공자 포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200분이 넘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발굴이 됐다는 자체가 신기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참 대단하죠. 몰랐습니다. 연구 용역을 특별히 이제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역사를 되찾고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시아버지인 김병록 목사님 그리고 남편이 또 의열단원인 김태규 지사님 이분들이 이제 뒷바라지를 하셨던 박애신 지사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관여하셨던 애국지사신데 이분의 손자 며느리 허은 지사도 평생 동안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02분이 새로 발굴이 됐고요. 참 이런 얘기를 보면서 지금 진정한 성평등 사회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는 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라 위에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를 다시 알아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가는 첫걸음 아닐까 싶은데요, 비서관님? 예, 동감합니다. 네, 네 동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자, 다음 순서는 저희가 국민청원에 답한다 순서로 모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와대 온라인 소통을 책임지고 계신 디지털 소통센터장님이시죠. 정혜승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답변하실 청원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 기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폐간시켜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서 기사화를 하는 그 매체에 대해서 강경한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청원이었고 지난 6월 26일 날 시작돼서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폐간이 가능한가요? 그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이런 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일단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21조. 지난번에도 한번 청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이제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이제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이 부분도 사실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네. 예,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그 헌법 제17조, 그러니까 아까 언론 자유를 규정한 21조보다 앞에 있는데요. 네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나라는 신문법이라는 우리나라? 법이 있는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방송법은 각국에서 이제 주파수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제가 있는데 네네. 신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언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고 여기서 사실 신문법이 신문에 대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지능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에서 언급된 언론사 자체가 그 신문법,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서 2011년 3월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이고요. 이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이라든지 이런 등록 취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가 근데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거짓된 정보로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혹은 음란한 내용이라든지 공중 도덕이나 사유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문법이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이거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언론 보도로 내가 정말 사생활 침해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서관님?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많은 이제 청원인분들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해주신 건데 언론 자유는 저희가 법으로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 구제의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태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여기에다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격권이라고 보고 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법원도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곧바로 가기도 하는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사생활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여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 김영민님께서 클릭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클릭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기사는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이것을 약간 그건 사실 시장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그 언론을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더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찾아가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실 좀 이렇게 좀 관심을 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언론이 보도가 어떻다고 해서 그 보도가 옳고 그르다 틀렸다 맞다를 정부가 나서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피해 구제가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사생활 침해 금지 소송을 실제로 당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판례가 있군요. 아무튼 언론사들이 많고 정말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현명한 언론 소비자의 역할도 좀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서관님. 그런데 언론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이유로 해서 폐간을 하거나 방송사 문을 닫거나 신문사 문을 닫는 그런 법 규정은 없고 정부도 그럴 권리라든지 자격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언론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번 청원에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지민님께서 유튜브로요. 언론중재위원회 그렇게 힘이 있나요?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언론에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정정되는 것은 뭐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여러 진짜 관심들이 너무너무 뜨겁네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에서 메인으로 올리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라은리님께서 또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사실 언론중재법조차 우리나라에만 있는,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더 좀 광범위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 구제에 대한 거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청구하면 정말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는 이제 그 어떠한 정보를 그 수용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본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당사자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 사생활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이 겸허해지는 그런 또 뭐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군요. 사실 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확한 기사, 정확한 기사를 쓰고 또 이제 소비자들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아무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네요. 어쨌든 청원인분들이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 청원해 주셨는데 언론사 폐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피해 구제는 가능하고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청원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은,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까지 비서관님 몇 개 지금 답변하셨죠? 오늘까지 44개, 오늘이 네. 44번째 청원 답변입니다. 예, 44개의 청원에 대해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그동안 청원의 마음을 모아주셨는데요. 국민청원을 통한 소통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고맙습니다. 드세요. 네, 와우. 오늘 민소. 휴가들 다녀오시니까요. 열심히 일하시네요. 이낙연 총리입니다. BMW 차량 화재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발언이 있었지요. 네, 직접 전해드릴게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그러나 땡볕더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 특히 한국전력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리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갑니다. 농어민들의 마음이 오죽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값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당하신 농어민들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 뿐만 아니라 추석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강과 바다의 녹조와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식수 안전이 위협받거나 저수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식수원 관리와 적조 방제, 농업용수 확보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폭염에 따르는 여러 조치에 쓰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 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화제 연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 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일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올해 4월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경험했듯이 이제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안착하도록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주시고 현장의 혼선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수요가 줄면 그 생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업체의 애로를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추가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윤리규범이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서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도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음실이 바빠요. 대체 이 폭염은 언제 끝날까요? 정말 이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내일은 걸그룹 다이아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합니다. 우리 사진기자가 팬인데요. 컴백한다고 알려줬더니 엄청 좋아를 합니다. 정채연이라고요. 네, 예쁘장한 친구가 있는 걸그룹입니다. 제가 간만에 또 본업을 갑니다. 네, 2시 반 일정인데요. 원고를 좀 미리 써둬야겠어요. 네, 오늘 밤 길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리고요. 북측 선수들이 CIQ를 통해서 육로로 들어옵니다. 모란공원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해요. 네. 자유당이 이걸 받아줬네요. 참 요즘 비대위 자유당 뭔가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아마 전태일 열사 묘역에 참배하러 가는 거겠죠. 노동자들이니까요. 네, 문익환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요. 얼마 전 작고한 노회찬 의원도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축구는 상암에서 하려나 보고요. 네, 아마 제가 주말 당직인데 여기를 취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